안녕하세요. 윤동열의 시대의 구함 윤동열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단순합니다. 청년에게 남은 건 스펙과 빚뿐인가? 일자리 없는 성장이 가능한가? 입니다. 청년 고용률도 44.3%로 정년 동기 대비해서 1.2% 하락했습니다. 유독 청년들만 뒤로 간 것 같습니다. 임금 일자리 근로자 중에서 2030 신규 채용이 240만 8천 개로 통계 집계일을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과 청년이 들어갈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신규 채용부터 닫히는 구조인지 왜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에게 유독 집중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 한마디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입직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네. 예. 저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민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 분 다 굉장히 바쁘시죠, 지금요? 그 웃음으로 다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바쁩니다. 마음이. 네. 그래도 저희 우선 김소희 의원님 최근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전 지난주에 네. 그 라스베가스 열리는 CES를 저희 상임위 의원분들하고 같이 다녀왔고요. 네. 저희 상임위 특히 이제 기후특위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같이 다녀왔는데 네. 이번 CES의 가장 메인 주제가 피지컬 AI고 그렇죠. 피지컬 네. AI가 곧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그 아틀라스 로봇하고 네. 그 LG전자의 클로이드 네. 로봇 봤는데 아틀라스 로봇 설명 주시면서 협동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 사람들의 일자리 대체. 예. 그래서 24시간 돌릴 수 있다. 그거 말씀하시고 조지아 공장에는 내년부터 들어갈 거다. 그러면 왜 한국의 울산 공장은 언제 오냐? 그랬더니 노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일자리에 노조 때문에 네.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그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네. 무인 자율주행 택시, 죽스 탔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사람이 없이도 운전해요. 네, 저도 사람 조지아 없이, 공장 네. 떨어졌을 때 그랬었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러면 어쨌든 아틀라스도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무인 자율 운행 택시도 예. 택시 기사를 대체할 텐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빠르고 돌아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 노동이잖아요, 상임위. 그렇죠, 그렇죠. 다 심각해지셨어요. 저는 되게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오늘 네,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니까 너무 그런데. 걱정스러워서 네. 우리가 국회에 다시 돌아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국회가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다라고 실제로 진짜 정말 네.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욱 의원님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 네. 예. 뭐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해 시작하면서 저한테 화두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실현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권력이 시민을 네. 종속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결국에는 공정 경쟁을 없애고 창업에 대한 열망도 없애고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높게 하고 사회의 불공정성을 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생력을 갖춘 중산층을 몰락시킴으로써 네. 민주주의 기반을 흔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력이 시민을 종속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시민이 정말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또 연장선 산행이 있는 문제인데 제가 요즘 피지컬 AI 쪽에 네.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피지컬 AI 관련된 간담회 네. 2개 진행하고 이어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노조 발족식 갔다가 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야 남북 간의 경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간담회 후 기자회견하고 바로 넘어왔는데요. 예. 지금 피지컬 AI 시대를 이제 피할 수 없고 피지컬 AI 시대에 사실은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울산이 주도해야만 합니다. 주도력과 선도력과 통제를 우리가 다 갖춰야 지역구하고 또 되거든요. 지역구 얘기까지 하시네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가 네. 산업과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아틀라스 네. 이번에 로봇 나왔잖아요. 그걸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도 한국의 울산이 제일 최적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피지컬 AI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동을 대체합니다. 근데 노동을 네. 대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피지컬 AI와 로봇이 결합되어 버리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로봇세를 거두고 자동화세를 그렇죠. 거두고 예. 기본소득을 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이게 어떤 것과 유사하냐면 고대 로마 공화정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고, 얘기까지 또 끝까지 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자생적 똑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자생력을 갖춘 중산층 붕괴를 일으켜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네. 고민을 좀 하면서 많이들 말씀 듣고 두 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바쁘신 분들 모시니까 제가 또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다니던 회사가 지금 언급이 많이 됐는데 제가 9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때 당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 실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김소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AI와 로봇이 결합을 한다는 건 네. 사실 그 파급 역할은 굉장히 클 네. 거라고 보거든요. 걱정스러우면서도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숫자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AI 얘기와 사실 피지컬 로봇을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청년 고용률, 실업률, 저도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니트 비율이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뭐 공시 자격 시험 준비,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가 유독 청년층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계를 보면은 일자리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단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한국 청년 고용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늘 또 그래도 노민선 실장님이 또 전문가로도 오셨으니까 이럴 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 한번. 아마 지금 한국의 청년 고용 상황을 조금 이야기한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경쟁이 매우 과열돼 있다. 경쟁이 심하다는 부분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꽤 크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아마 쉬었음 청년 지표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30대 쉬었음 인구가 아마 역대 최대 규모다. 30만 9천 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29세 이후 쉬었음 인구가 42만 8천 명으로 42만 8천 예, 명이요?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상당히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 아마 이렇게 쉬었음 인구가 많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노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사실 쉬었음 인구가 가장 중요한 청년 네, 지원의 맞습니다. 문제점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이죠. 네. 예. 우리 김상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좌절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청년은 본질적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보면 기득권화되어 있다 그러죠. 불공정한 경쟁틀, 또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경쟁틀,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경쟁틀,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진보적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건데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마치 내가 진보가 된 듯 내가 다 도전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문제가 있고요. 보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그 도전을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기성세대가 만들어줘야 될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좀 뭉뚱그려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득권이 이걸 막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많은 청년들이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창작하는 예술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술하는 창작인인데 내가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은 예총에 가입해야 돼요. 그렇죠. 예총에 가입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찍히면 죽거든요. 자, 여기서 청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득권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틀 안에서 좌절을 느끼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움츠러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예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술, 학계, 산업계, 벤처계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문화, 또 기득권 카르텔이 청년의 도전을 막고 있는 이런 틀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합니다.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 주신 거고 저도 그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말씀이 예술 쪽만이 아니라 학계도 비슷하거든요. 네, 계속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 실장님 언급했던 숫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상임위가 고용노동부를 같이 관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매번 보는 통계인데 쉬었음 청년 아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합친 숫자를 보니까
23년에 63만 명이었다가 25년에 71만 명이에요. 그 시어슨 청년의 대표적인 지표로 보는 게 저희가 니트 지수. 그렇죠. 니트 지수죠. 뭐 네. 학업도 안 하고 트레이닝도 안 받고 뭐 어디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닌 이 네. 니트 비율인데, 그럼 니트 비율이 우리나라 지금 OECD 평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걸 좀 살펴봤는데 네. OECD 평균은 한 12% 언더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는 18에서 20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예요. 그럼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가 봤더니 니트 비율이 한 8에서 9% 정도 수준? 그러면 독일은 어떤가? 일본은 원래 더 높다 그랬잖아요. 원래 더 높았, 아니, 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말씀 그래서 8에서 9%, 네. 또 독일도 8에서 9%. 그러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네. 그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김상우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구조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동정책에서 이걸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추가적으로 같이 실장님하고 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책적인 부분을 또, 네. 또 풀어 나가야 된다. 이건 네. 아무래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 얘기만 나와요. 이제 스펙 필요 없다. 그래서 뭐 블라인드 채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했지만 결국은 또 직무 중심으로 채용하고 경력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스펙이나 직무 경험이 없으면 채용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 빚이 이 준비 과정에서도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뭐 학자금 대출도 있고 네.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자격증, 인턴십, 뭐 각종 교육비 등을 감당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실제 지역구에서 청년들 만나시면 어떤 불만들이라든지 어떤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요? 좀 좌절감을 많이 얘기하죠. 뭐냐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네. 열심히 돈을 모은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울산은 살 수 있지 않나요? 울산도 울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좋은 울산 집값도 만만히 볼 상황이 맞아요. 아니에요.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네, 울산 집값도 만만하진 너무 많이 않아요. 올랐어요. 서울보다 덜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저는 서울에서 집 사는 거 생활비나 포기했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해버리면 그게 저출산으로 또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거고 예.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지는 거고 시업수입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시업수입이 많게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반값 150만 원 내고 150만 원으로 살 바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은 힘들더라도 네. 이걸 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이런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한 달 한 달 버티는 삶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리면 도전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근데 이걸 뭐 좀 막연히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좌절 장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일례로 제가 지금 저희 울산 지역의 여러 청년 사업가들이나 이런 청년 창업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다 좌절감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상황을 하면서도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기존의 권력자와 친분 관계가 없으면 사업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공정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아직도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심해요. 그때도 더 그러셨죠. 심해졌나요? 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회가 보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발전할 때이기 때문에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도전하면 만들어갈 영역이 있었는데 2000년 넘어가면서 사회가 안정되면서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해집니다. 예.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해지니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도전할 영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청년 좌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김종현 의원님 근데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조금 다른 예.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예. 문제인데, 전에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독일은 왜 니트 비율이 낮을까 했는데 예. 걔네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제 학교하고 기업하고 교육기관이 연계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교육과 동시에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취업률을 약간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 없냐? 그렇지도 있어요.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왜 안 통하냐 봤더니 우리는 대학을 가야 돼요. 대학에 대한 취업률, 이게 사회 전반의 구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의원님 100% 동의하는 네. 게 지금 또 네. 대학 가는 비율이 또 올라갔어요. 대학 가는 안 비율이 좋아지니까. 거의 OECD의 탑인데 그쵸. OECD 평균이 한 48%인데 저희가 한 77% 정도 78까지 되고요. 이번에 네, 데이터를 78까지도 보니까 되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한 35%밖에 안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일본도 5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 전반으로 내가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기술에 대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회가 이거를 용인하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는 일단 대학을 가야 되고요.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간 다음에 그 어른들이 기대치가 높은 대기업에 가야 되고 화이트 칼라 직업에 가야 되고 이런 약간 몇 가지 기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들을 충족되지 않으면 이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라고 해서 아예 도전을 안 하는 섹터가 좀 있는 것 같고 기성세대가 점점 강요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자생적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사실은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문화예술 관련된 얘기를 자꾸 던지는 것이 지지난주에 제가 관련된 간담회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1년에 2천억 원 이상 씁니다. 그렇게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많이 근데 들어가네요, 진짜. 문화예술 생태계는 없습니다. 문화예술 생태계가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예총에 소속돼서 시장 눈에 이쁨 받으면은 사업 기회가 생계거리 기회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청년으로 처음 시작하는 청년 창업자 입장에서는 청년 네. 예술인 입장에서는 너무 문이 좁아지고 또는 문이 있다 하더라도 종속된 문이 돼 버리거든요. 네. 줄을 서야 되는. 근데 그 예산 중에 일부만 가지고 예술인 거리를 조성해서 청년 예술인들이 작은 카페도 열고 작은 공연장도 열고 작은 공방도 열고 그래서 그게 예술인 거리가 돼서 시민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또 문화예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열어줘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그걸 통해서 직접 수요와 공급을 충당해 간다면은 여기서 새로운 경제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자, 문화예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만들어 놓은 공고한 성 때문에 청년들이 뭔가 움직일 공간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데서부터 청년의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도전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패러다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시혜적으로 다 틀을 만들어주고 따라오길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도전하고 뭔가 부딪힐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뀌는 AI 시대에 청년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 일 잘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피지컬 AI나 아니면 이런 LLM 모델이 다 대체해버리는데요.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을 모신 이유가 이런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정리 좀 생각하십니까? 해주세요. 네. 청년들이 이제 스펙하고 빚 이제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스펙을 맞아요. 쌓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렇죠. 빚이 함께 쌓인다고 하는데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넣을 스펙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맞아요. 공부하고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스펙과 빚이라고 하는데 근데 스펙을 쌓는 것이 성장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도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어학연수도 하고 자격증도 하고 인턴도 하고 이 정도는 해야 탈락 이유가 되지 않겠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스펙으로 가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스펙일 수도 있는데 그게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진면목을 발휘하기가 조금 어려운 참 상황이 힘든 아닌가.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맞습니다. 일본에 다녀왔었는데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 공채 제도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훈련을 시키지 사실 대학에서 훈련시키지 않는데 우리는 대학이건 중고등학교 간에 그러니까 이게 사관학교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프레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이과 출신들이 저 문과입니다. 다 문과시죠? 다들 문과입니다. 네. 지금 문과니까 이과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 사회계통의 채용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 고정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 사실 공시라든지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다들 몰빵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거든요. 사실 이 대기업하고 양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공무원 전문직 시험에 좀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자체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이제 앞으로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오는지. 제가 계속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기성세대가 살아온 삶을 기반으로 해서 기성세대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그게 근데 요즘은 청년들 생각이 다르고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평생 직장 아니고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예전처럼 대량으로 채용해서 대량으로 뭔가 생산하는 그런 체제도 아니에요. 대량 그렇죠. 고용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이제 피지컬 AI가 다 대체해버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자꾸 드리는 것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노동자가 필요한 세상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경영하는 사업자 마인드를 갖춰야 하고 그 사업자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협업 관계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초점을 다시 돌아가면은 인문사회 계통 전공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점에서 얘기를 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인문사회, 내가 내 삶의 경영자다라는 관점에서 사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바라봐줘야 되고, 청년도 스스로 그렇게 인식해 나가야지만 바뀌는 세상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나의 경영자라면 당연하겠지만은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대한 관점과 철학,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러면 인문사회적 소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AI 다들 쓰시지만은 그냥 알아서 하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기획하는 방향이 나와야지 그렇죠, AI가 그렇죠.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과적 지식,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뭔가 사회적 통찰력,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는 창업자적 마인드로, 경영자적 마인드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문사회적 소양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걸 좀 활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이 말 잘 듣는 종업원을 키운다는 시선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가들을 키워내서 협업 관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저도 동의를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유니크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나쁜 표현이잖아요. 네, 미국 네. 같은 경우 다르게. 김 의원님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예, 이제 뭐 결국은 AI 시대로 갈 거니까 네. AI에 걸맞게 공학 쪽의 인력을 충원하는 건 사실 맞아요. 맞아요. 대기업도 네. 맞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학적 인재들 끌어오지만 제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던 한 기업,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팔란티어 네, 회장 팔란티어. 인터뷰를 봤는데 그쪽에서는 채용을 할 때 철학책을 몇 권 읽었는지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기술이 선도를 하겠지만 그 기술을 어레인지하고 기술이 나가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휴머니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네. 휴머니티는 기본적으로 인문학에서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휴머니티가 없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뽑지 않겠다라는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좀 그런 철학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저도 그래서 저는 바람인데. 팔란티어 기업의 그 기업가 네.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인문학이 다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업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랑 연계해서, 이제 학교랑 연계해서 직무 교육을 시킬 때, 프로그램을 네. 시킬 때 이런 교육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인문학 그렇죠. 중심으로. 그래서 네. 인문계열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에 한번 근데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안해야 되는 게 응. 해주셔야 되는 응. 게 위원님 두 분이 제안해야 될 있으니까. 것 왜냐면 우리가 그런 교육들은 또 네, 안 해요.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고용보험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니, 교육을 못 그거는 시켜드릴 수 전반적으로 있어요.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내일 네. 배움 카드, 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네. 배움 카드의 성과 지표율이 독일하고 일본의 케이스하고 달라요. 예. 취업률로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취업률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겁니다. 맞아요, 김세훈 맞아요. 의원과 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인문사회적 소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그런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들이 일단 해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들 특징이 종업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협력자. 이 그렇죠. 사람도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인드를 좀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좀 말 잘 듣는 그냥 선배들을 잘 따라가는 후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그건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도전적인 후배들을 되게 키워내야 돼요. 도전적이시잖아요, 우리. 네? 의원님. 회사로 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뵀어갖고 저희가 청년 때 뵀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전적인 삶을 살고 제가 계셔서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우리 그렇죠. 청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제가 좀 일례로 자꾸 그런 얘기를 드는데, 우리 청년들이 빛을 볼 정말 반짝반짝 빛나야 될 시간은 지금이라기보다는 10년 뒤, 20년 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고민해야 되는 시간은 10년 뒤의 세상, 20년 뒤의 세상, 어떤 세상일까? 그러면 나는 그 세상을 위해 뭘 준비하고 뭘 도전할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회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뭔가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국제적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진보적인 청년이 반드시 이게 청년 정신이고, 제가 요새 기회가 되면 대학교 강의 가면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청년의 야성이 깨어나야 한다. 청년은 뜨겁고 거칠고 야성적이어야 한다. 세상에 부딪혀라. 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의원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서 네. 제 아들 녀석이 졸업반인데 대학 한번 제 아들 좀 깨우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들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편한 소리 한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제 자랑 잠시 하면, 제가 취업이 신이었어요. 네. 제가 취업하는데 다 잘 됐는데, 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스펙 좋다고 취업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우리은행에 있을 때 그렇죠. 이거 네. 신입 그거 봤는데, 스펙 좋고 공부 잘했다 하면, 공부 잘하시네요. 학교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하러 갔을 때, 영어 면접을 보는데 외국인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15분 있다 살아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I will show you Korean traditional culture 한 다음에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한 다음에 This is Korean traditional culture 했어요. 근데 점수를 확 주시면 합격시켜 주시더라고.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그렇죠. 예, 자신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틀에 맞춰서 순응하는 삶, 그건 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건데, 기성세대가 20년 뒤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뒤에 세상을 그렇죠. 끌고 가는 건 청년들입니다. 아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몇 개 하고 나서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희 갔다 하죠. 우리 노민선 시장님께 좀 여쭤볼 게 네네. 사실 준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이 있고 또 출발선 자체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너무 커요. 네.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하죠.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음.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실제 지속적으로 갔을 때 임금, 복지 그리고 경력 자산 격차가 너무 큽니다.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참 이게 한순간에 해결되긴 어려운 그렇죠. 부분인데요. 예.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올라가죠. 약 52.6% 정도 월임금 기준으로 상당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격차를 완화하려면 대기업을 줄여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 중소기업을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아마 아까 AI도 했지만 AI가 혁신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기업이 괜찮은 인력을 뽑기가 어렵다. 사실 그렇다면 급여를 많이 주기가 어렵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창출했을 때 주는 성과보상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스탁옵션도 있을 맞아요. 것이고 직무발명 보상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성과조건부 주식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김상욱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종의 야성을 깨우는 혁신하고 싶어하는 이제 의지를 조금 북돋우는 결국은 역할을 할 수 인센티브나 있다. 보상을 좀 강화하면은 네네. G-제너레이션이니까 M세대하고 묶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네. G세대들은 네네. 그런 것들을 좀 Z? 이렇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금융치료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많이 사실은 써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대기업끼리 경쟁이 붙었을 때도 급여 수준이라든지 보상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의 급여를 많이 못 준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창출했을 때 주는 보상 시스템은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기업의 성과 보상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고 그런 중소기업도, 이제 성과 보상 노력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김원님한테 합니다. 전 같이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쪽 기후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여전히 청년들은 아직까지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공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좀 어떻게 답답한 바뀔까요, 이게? 지점이긴 한데 기후는 일단 저탄소로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업도 예전에 석유, 석탄 베이스에서 재생에너지 수소 베이스로 가니까 갑자기 대기업에서
화공 인력들을 뽑거든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뽑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기업의 내부 현장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 대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후 대응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일론 머스크예요. 전기차, 그렇죠, 그렇죠. 예. 전기차 탄소 배출해서 돈 받아가지고 전기차 세우고 결국은 지금 또 위성으로 스타링크로 그렇죠. 투자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예. 여전히 약간 저 편안함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런 이제 약간 정해진 길 위주로만 선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또 실제로 물어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신입 직원들을 잘 안 뽑아요. 맞아요. 약간 예. 경력직 위주로 뽑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괜찮은 중소기업 가가지고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다시 대기업에 들어가는 중고신입, 이른바 중고신입이 지금 그래도 꾸준하게 네. 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들은 약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을 희화하는 예,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뭐 너무 동영상도 있고 많아요. 뭐 인스타도 예를 있더라고요. 들어서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 대표적인 갑질, 워라밸 그렇죠. 안 되고 복지 네. 혜택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없애고 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약간 성공 케이스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고 이런 얘기들이 취업 시장에 좀 공론화가 되고 제가 스타트업 시장도 실은 스톡옵션 받아서 엑시트한 좋은 기업들 위주로 약간 꿈을 품을 수 있게 그런 얘기들이 네.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은 미국과 어렵다, 달라. 힘들다. 어려워. 규제도 있고 뭐 주 52시간 시제 그것도 걸려 있어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박치기 어려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을 깨주지 않으면 그 취업 시장의 다양화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또 우리 하나의 김강호님 과제이기도 이제 합니다.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부터. 저는 지금 예, 제일 중소기업하고. 중요하게 예. 생각하는 것이 청년 창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업은 원래 기업도 나이가 먹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죠. 시작했을 때 그 멤버 그대로 가고 싶고 새로 오는 사람들은 그 틀에 적응하라고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세상이 바뀝니다. 그렇죠. 20년 전에 시작한 기업은 20년 전에 기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기업도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6년에 필요한 기업은 2026년에 만들어져야 하고요. 2030년에 필요한 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2030년에 론칭을 해야 합니다. 자, 그건 누가 하느냐? 그 주축은 청년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창업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마인드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제 지역에서 다 이제 창업을 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시대에 맞는 정신으로 도전하는 창업 청년들이 첫 번째는 불이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공정한 경쟁 틀이 무너지고 권력이 이걸 다 독점하려고 하는 순간에 네. 예를 들어 시장님과 친하면 사업기회가 있고 시장님과 안 친하면 사업기회가 없는 지금의 대다수 네. 케이스처럼 돼버리면 청년 창업 생태계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아이템으로 경쟁력 있게 론칭했을 때 펀딩이 돼야 돼요. 그런 펀딩 생태계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세 번째, 실패하겠죠. 19개는 실패하겠죠. 하지만 실패가 더 나은 도전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금융적인 거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 실패의 책임을 오로지 청년에게 전가시켜버리면 청년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형태로 해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 청년 창업 생태계를 살리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기업은 당연히 청년들을 고용하겠죠. 내가 20대 청년 창업자인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나랑 지금 2026년에 필요한 니즈 때문에 기업을 만들었는데 40대, 50대를 고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20대를 고용해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부분이 20대, 30대로 구성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 아마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창업 지원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테크라든지 뭐 반도체 AI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저는 스타트업의 기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보면 대단히 큰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은데 실은 국회가 할 일이기도 한데요.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다른 얘기는 어떤 그러니까 규제를 뭐 좀 풀어야 예를 될까요? 들어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예. 진짜 그거는 지금 아직도 못 풀고 있고요. 예. 내가 뭐 실리콘밸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이 뭡니까? 내가 스톡 옵션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나는 한탕 벌 거야라고 그걸 막고 있거든요. 아예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아예 못 합니다. 이 두 가지 몇 가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식량 관련해서도 뭔가를 하려면 식품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싱가포르 가서 창업을 하지 이럴 바에 내가 그냥 미국 간다 중국 간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 지금 많아요. 많고 아이디어를 제출했지만 그게 구현되지 못하는 그 지금 국가 시스템을 지금 저희는 수정해야 될 것 의원님께서 이제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 그 의원님께서는 뭐 이 정책 관련돼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한테? 당연히 해야 될 역할들이 많죠. 근데 저는 국회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큰 역할이 사실은 지방정부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분권화 시대라서 많은 부분 재정집행과 행정집행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다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그렇죠.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지방 정권들이 이걸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겁니다. 네. 뭐 지방에서 정말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또 경우에 따라 지역 금융사회 여기서 펀딩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다 공정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친분 관계로 다가가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서 이제 다 좌절을 해버리는 저는 겁니다. 떠났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연초에 계속 화두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하려는 시도, 예를 들어 뭐 시장이나 당선되고 나면 4년 내도록 자기 정치 권력으로 다 조직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 나한테 줄 서라 그러면 뭐 죽게 하는 이런 시도, 또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예를 들어 펀딩에서 그 문제가 생겨요. 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이렇게 재력을 갖춘 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 서울도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다 지역마다 재력을 갖춘 분들이 청년 생태계에 펀딩을 하기보다는 내 기득권 지키는 쪽으로 펀딩이 표 있는 대로 들어가거든요. 가겠죠. 그래서 야, 그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네 나한테 팔아 이래버립니다 그냥. 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거지. 뭐 아이디어만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부터 이런 좀 청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공정함이 필요하고 시혜적인 정책보다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갈 길이 많아서 저희 아까도 우리 김소 의원님께서 이제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노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해외 뭐 독일의 듀얼 시스템도 있고 싱가포르의 스킬 퓨처스도 있고 또 다양한 일본의 리스크링 프로그램도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큰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더 잘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업훈련으로 확 떠올랐네요. 일단 직업훈련 시스템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성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이 아까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AI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AI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AI를 활용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증가 수요가 있어서 일자리가 꼭 감소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맞아요.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할 거라는 분석 결과도 많다. 다만 일자리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조금 더 근데 직업 유연하게 가야 훈련은 될 그 것 같다. 시기에 맞게 네네. 지금 제대로 갖춰지고 있나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변화를 계속해서 예.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이 우리나라 고용노동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의 시스템 또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규제적인 요소라든지 유연한 적용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숙제다. 나름대로의 변화는 분명히 같이 가져갈 거다. 그리고 이제 창업 관련돼서 아까 이제 말씀을 짧게 드리자면 솔로프레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혼자서 창업하는 솔로프레너가 많은데 전에는 창업을 하면 여러 명이 창업을 해야 됐는데 AI가 가져온 큰 변화인데 옛날처럼 여러 명이 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개발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규모가 작은 1인 창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AI 기반의 환경 변화는 청년 창업에 있어서 기회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니까 것도 고용원이 분명하다. 없는 실제 자영업자들이 네네. 굉장히 숫자가 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1인 창업 지원을
예.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세요? 본회의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창업을 했었군요. 네네. 아니, 최근에 통과시켰고요. 예. 1인 창업을 하는 뭐 반도체나 AI나 기후변화나 기후테크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돼서 1인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줘라. 조세 네. 혜택도 주고 그런 부분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뭐손 얘기를 좀 들고 여러분들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손 김 들고 의원님, 두분다 김 근데 의원님 저는 입장을 지역에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 특화된 기후나 뭐 예. AI나 이런 걸로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와. 그 저희가 정부가 국회나 정부가 할 일은 그렇게 열이 가 있는 친구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을 주거나 하는 그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아들 녀석도 과애들이 경제학과인데 많이 창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창업하다가 중간에 2, 3년 지나면 다들 이거 뭐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가. 그렇죠. 네. 김 의원님 두 분이서 다 말씀하신 게. 그렇죠. 네. 근데 하나 또 이거하고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우리나라도 뭐 한국형 듀얼 시스템 리스킬링 하고 있는데 지역에 저도 있어 봤잖아요. 있어 보니까 느꼈던 게 지방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업계도 있고 계고도 있고 뭐 전문대 폴리텍 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더 어떻게 보면 취업하기가 더 쉽잖아요. 지역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제조업 쪽에. 근데 왜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눈높이랑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어. 창업 얘기를 꺼낸 것이 예. 지금 청년들은 단순히 시키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고 말 잘 듣는 종업원이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 잘 듣는 종업원의 삶을 산들 예. 내가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들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도 살 수밖에 없다는 네.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청년이 도전할 수 있고 청년의 야성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청년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당장 수익이 적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내고 이걸 가지고 미래에 꿈을 꿀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아무 희망이 없고 평생을 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라도 답답해서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제분이 그러면 시키겠습니까? 저는 뭐 마음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예,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청년들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주거 노후까지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포기했다고 해서 M4 세대라는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좀 직설적으로 제가 세 분께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이나 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M4 세대라는 담론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 이 청년들이라든지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청년들이 나는 이거는 진짜 하고 싶어도 진짜 못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결혼이라고 좀 미루게 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어떤 신 것 같아요? 집이냐, 주거냐, 아니면 근데 본인들의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서울 지역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일단 수도권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네. 수도권에 와서 일을 하고 거기 정착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청년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그건 도시 집중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 네. 갔는데도 시즈오카 후지산에 있는 시즈오카의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돼서 다 네. 도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세계 공통인데 만약에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한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는 주택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청약의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 사는 그게요? 거는 지금은 네.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네. 그 집 있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좀 연애나 결혼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이 조금 이제 네, 수요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수요가 좀 그러니까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했는데 0.78 정도 그렇지만 뭐 별 차이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막 애 낳았다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 젊은 친구들 소식을 좀 종종 들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정책들도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정책 네. 발표한 것들이 그 있는데 정책들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뭐 네. 애가 가져오고는 행복한 지점에 맞춰서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점도 정부가 주는 홍보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출산보다 이제 오히려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주거 문제가 그렇지 그게 않아도 가장 그래서 먼저 저희도 프로그램 중에 주거 문제를 한번 다루기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핫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김상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글쎄요. 지금 뭐 하신 말씀도 다 동의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네.
저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좀 야성을 깨워라.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냐 보면, 이거 우리 사람도 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동물인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를 저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희망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사라지는데, 이게 호르몬 그렇죠. 수치에도 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예. 하기 싫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뭐부터 포기하느냐? 쉬었어야지. 뭐부터 포기하느냐? 사실 당장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건 집부터 포기하지 되지 않을까요? 네. 집은 불가능하네. 제일 먼저 네.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계산해 보니까 나니까 안 나와서. 계산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와요. 특히 서울에 있으면 안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네, 집 포기하면 결혼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면 연애 포기하고 그러면 직장 대충 이래 가르. 그럼 직장 네. 대충 할 바에 굳이 좋은 직장 뭐 귀찮아 그냥 이게 근데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있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재산 많은 사람한테 세금 더 걷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또 노동한 또 나오신 것 같아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네. 청년들이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일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좌절감을 줘버리면 사실은 이 포기 담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 드는 것보다는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싶은데 딱 연결이 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비정규직으로 네. 처음에 취업하기도 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로 취업하고 뭐 단기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 이런 모든 비용들이 청년들한테 좀 전가된다는 얘기들이 네.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이고요. 제가 보더라도요. 그랬을 때 지금 뭐 노동, 복지, 금융 모든 것들이 이제 전가되는 위험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이 청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이게 뭐 촘촘하게 매트릭스 구조로 보호해주면 좋겠지만 이들에 대한 소득이나 고용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국가나 사회나 기업들이 이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준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네네. 누가 먼저 네, 제가 시작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들 말씀 듣고 지옥고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지하철, 옥탑방, 고시원. 근데 이제 청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예. 포기했다는 표현보다는 뒤로 미뤘다고 많이 믿고 맞아요.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청년들이 인터뷰해 보면 포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취업이나 경제적 안정에 비해서 우선시하지는 않는다. 아까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당장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아마 집이나 결혼이나 출산 노후는 아마 다 관심은 가질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청년들하고 이제 조금 인터뷰를 해보면 놀라는 게 길게 있는 글을 좀 적극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쇼츠도 그렇고 의외로 AI라든지 유튜브가 정리해주는 자료를 이제 읽는데 친숙한데 그것도 이제 사회의 큰 변화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이제 그렇지. 조금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청년들한테 경력 설계 로드맵 관점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까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잘못하면 낙인 효과나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인식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800만 개가 넘는데 예. 그중에 괜찮은 기업도 몇십만 맞아요. 개가 있다. 사실은 뒤에 단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 중소기업을 바로하기 위한 노력은 아까 조금 더 김 강화될 의원님 필요가 말씀하신 있다. 것처럼 뭐 홍보라든지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부에 그 얘기 아. 좀 많은 걸 반영하고 네네. 나중에 실장님께도 제가 네네. 고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많아져야 된다.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로 과연 사람들이 고마워할까, 당연시할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질문 정도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좀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처음에 서두에서 열어주실 때 우리 김소희 의원하고 윤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AI하고 산업 전환이 실제 청년의 첫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왜 생산성은 점점점 오르고 있다는데 신규 채용은 줄어드느냐에 대한 이슈가 아마 같이 맞물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AI라든지 산업 전환이 청년 노동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실 수 있을까요? 김상우 의원님. 뭐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예. 모르는 것이고 다 말이 달라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면 다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완전히 다 큰일 났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자꾸 청년 창업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기존의 틀, 기존의 경험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세월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노동 상실, 예. 그리고 지금 LLM 모델이 중심이 돼서 민간의 뭐 이런 좀 변호사들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제가 변호사협회 갔더니 요즘 변호사도 그냥 그죠? 네. 물어보는 게 더 훨씬 낫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자,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바뀌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도 도태돼요. 왜냐하면 이 바뀌는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청년들만이 이 바뀌는 시대를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인간의 노동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창업하고 네. 도전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그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이건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기성세대의 네. 관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시의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도와주는 이 게 관점에서 아니라 벗어나야 한다는 새로운 겁니다.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한 명 한 명이 다 없어지려도- 창업자이자 경영자로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돼야 돼요. AI라는 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보조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 삶의 경영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성우 그 의원님. 고용노동 관련해서 최근에 보고서 AI 관련된 보고서 예. 보면은 그 AI를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그 신입 직원을 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신입 그렇죠. 직원이 하는 역할들을 AI가 대체를 하니까. 예. 그렇다고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기업이 청년하고 채용 관련된 훈련을 좀 연계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경력직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퇴직을 할 거니까 누군가를 키워야 하니까 그런 키우는 정책들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더 촘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경우는 훈련하고 일단 또 대기하고 예. 훈련했다가 대기하고 그냥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도 네. 좀 더 다양화되거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맞춤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업이랑 대학교 3학년, 4학년부터 아예 기업이 직접 연계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인재는 이런 거야 해서 독일 같은 케이스가 아예 들어가면 6개월부터 그냥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냥 급여의 일부분을 받고 그 6개월 지나서 다시 평가받아서 다시 이제 뭐 정직원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채용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훈련받고 또 기다리고 훈련받고 기다리고 약간 이런 네. 거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채용률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걸 좀 더 촘촘하게 짜야 되는 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경력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프리랜서 같은 부분들은 예.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포맷화된 게 정형화되지 않은 표준화된 게 비정형화된. 없어서 예. 내가 나의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예술인이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 예술인들이 제일 문제가 작가분들 이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니까. 많아서 예. 그런 부분들은 약간 AI 시대에 포맷화를 잘 해가지고 이러면 이 정도로 경력 인정받아서 내가 글로벌에 나가서도 이 경력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여러 이제 가지로. 저희 두 분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배우라서 제가 이름을 거명을 못 하겠는데 예술인들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런 이런 문제점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점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랬을 땐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플랫폼들에서 사실 여러 가지 뭐 배역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또 적극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은 챙겨야 의원님 됩니다. 나눠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예술을 하면 예술만 하는 사람, 경영을 예. 하면 경영만 하는 사람, 또는 한 분야의 전문가면 전문가인 사람으로만 이제 기능적으로 평가받았다면 그렇죠. 예. 이제 그 기능을 AI와 이런 피지컬 AI나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한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제너럴리스트와 또 뭐죠? 그 스페셜리스트. 네. 이 근호란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예전에는 원래 스페셜리스트가 발전하면 제너럴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이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티처형 인재로 가려는 게 애들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스페셜리스트 됐다가 네. 다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너럴리스트로 시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네. 돼버린 겁니다. 바뀌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여전히 청년의 시작은 스페셜리스트여야 한다라는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어버렸고, 그럼 우리 청년들이 왜냐하면 스페셜리스트의 기능들은 얘들이 다 대신해버려요. 그렇죠. 다 대신하고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뛰어난 창의력으로 이걸 활용해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줘야 네. 되고, 이 길을 열어야지만 이 AI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존의 대량 생산, 대량 고용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중국에는 이미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암흑 공장, 블랙팩토리를 하던가요? 이미 퍼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청년들 중에서 일하고 가정생활 중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냐고 물었을 때 10년 전에는 일을 우선시하는 비중이 절반을 그렇죠. 넘었거든요. 이제는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성이라든지 ROI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지니까 AI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거 사실은 네. 기업의 그럴 입장에서 수밖에 어쩔 수 없죠.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기업 쪽에서도 완성형 인재만 찾기보다는 그렇죠. AI하고 협업할 수 협업할 있는 수 인재. 있는, 아까 인문학적 소양이나 음. 이공계적 지식이나 결국에는 요즘 청년들이 대단한 게 디지털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친숙도가 조금 더 높기 훨씬 때문에 높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갈 필요가 있고 청년들의 달라진 부분이 더 이상 우리가 노동 이슈에서도 노동 시간도 과잉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의 변화된 거를 살펴보면 아마 그런 기업들은 청년들한테 외면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의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어요. 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네. 예, 제가 의원님들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이것만은 청년들을 위해서 꼭 처리하고 싶고 제안하고 싶다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김상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꼭 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불공정한 경쟁 틀에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막아가야겠다. 예. 그건 정말 중요한 기성세대의 의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어떤 지방자치단체 내가 입찰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들어왔는데 단순히 기성세대와 연줄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한 경쟁 틀이라도 최소한 제공해야 된다. 그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책적인 부분을 법안으로 법안이 아니라 이건 실천의 문제입니다. 문제인가요? 법안의 네. 문제가 아니라 속관여고 찾아내면서 바로 잡아가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더 네. 힘들죠. 법 만들고 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네. 계속 끼어있는 눈으로 찾아내면서 고쳐가겠습니다. 아, 이거 싸워야 그래요.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기득권과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 김소희 의원님께서는 이런 정책들은 꼭 제안하고 싶고 노력하시겠다고 아니 이제 하셨습니다. 초반에 이제 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그 네. 고민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선택되는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이제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결국 내가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그거를 네.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한 번의 선택으로 망하지 않고 망하지 창업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네.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좀 살펴보면서 제도를 좀 뒷받침해 주는 거 그게 저희의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전문가로서 좀 그래도 말씀해 주실게요. 저는 일경험과 온보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예, 싶은데 일경험 지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일경험이요? 사실 요즘 예. 은둔 고립 청년들도 많아졌는데 네. 이런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시작해주는 부분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일경험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요즘 청년들하고 소통해보면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보딩의 중요성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러니까 기업에 정착할 수 있거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예, 네.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것이죠.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거의 오랜 시간 이렇게 토론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시간 계시는 금방 20, 30대 시청자들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좀 한 정말 빨리 가네요. 말씀씩을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카메라가 저기 있으니까 우리 김상호 의원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성으로 도전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짧고 굵게 또 김소희 의원님. 네, 기성세대가 만들어준 기준에 맞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에 본인들의 창의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도전해 주십시오. 시장님 말씀. 아마 생각보다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서 좀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바쁘신데요. 이렇게 세 분 모시고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김상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김민선 시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청년 고용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직무 변화나 채용 관행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에서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회가 함께 갖춰야 될 부분들이 일자리의 문턱을 넓히고 다리를 놓아주고 추락 비용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열 시대유감 마지막 멘트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첫 일자리는 사다리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놓는 다리다입니다. 지금까지 윤동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